김인호입니다. 자, 오늘은 고려사 인물열전 시리즈 중에서 가장 고려 초기에 유명했던 인물이었던 최승로에 관련돼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. 굉장히 유명한 유학자이고요. 교과서에도 자주 등장하는 인물입니다. 최승로가 왜 유명해졌냐 하면 최승로가 올렸던 시무책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성종이 그걸 채택을 했고요. 지난번에 한번 설명드렸던 성종의 유교적 통치에 의한 삼성육부의 설치라고 하는 것 자체도 사실은 이제 최승로나 이런 사람들의 건의에 의해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. 그리고 현재 고려 초반기, 즉 태조부터 시작해서 성종대에 이르는 그 기간까지의 역사 자료가 별로 없는데요. 그 상당수가 최승로가 남겨진 글에 의거해서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인물이 중요한 인물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. 오늘은 이제 최승로가 어떻게 태어났고 또 언제 죽었고 하는 이야기를 중심으로 이제 삶에 관련된 이야기를 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. 최승로는 927년, 그러니까 이제 신라 경혜왕대 탄생을 했습니다. 그러니까 고려가 918년에 이제 처음 왕조가 만들어졌으니까 그로부터 한 10년째쯤 된 후에 태어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. 아버지는 신라에서 이제 높은 벼슬을 했던 건 아니고요. 최은함이라고 하는 그런 분인데요. 정보라고 하는 그런 벼슬을 했는데 아마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높은 직은 아니었고 당연히 최씨였기 때문에 육두품 출신으로 보통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최승로의 탄생에 관련돼서는요, 이 전설이 하나 전해지고 있습니다. 물론 이건 이제 삼국유사에 실려 있는 내용이죠. 삼국유사에 보면 최은함이 원래 아들이 없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중생사라고 하는 절에 가서 열심히 이제 기도를 했죠. 기도를 해서 좀 아들을 낳게 해달라라고 해서 드디어 아들을 다행히 낳았습니다. 그런데 하필 아들을 낳은 지 석 달이 못 돼서 백제 견훤이 신라의 수도였던 경주로 침범한 사건이 벌어지게 되죠.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어수선해지게 되고 후백제군이 와서 약탈을 하게 되니까 성 안에 살던 사람들이 전부 이제 피난을 가거나 뭐 이런 상황이 생긴 겁니다. 최은함이 그래서 이제 아들을 안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. 데리고 가면 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. 이웃 군사가 갑자기 쳐들어와서 굉장히 위급하다. 우리 어린 자식 자체가 자신한테 누가 돼서 둘 다 잘못하면 죽음을 면하지 못하게 되니까 이 큰 성인, 여기서 이제 부처님을 얘기를 합니다. 부처님께서 이제 아기를 주셨으니까 부처님의 힘으로 이 아기를 다시 저랑 만나게 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. 그러니까 석 달밖에 안 된 깐난 아이인데요. 데리고 피난을 하면 가면 될 텐데 참 특이하게도 부처 앞에 그런 이야기를 하고 3번 절하고 난 다음에 관음 보살의 상 아래에 아이를 감춰두고 혼자서 피난을 갑니다. 참 이해가 안 가는 이야기죠. 그리고 나서 2주, 한 반달 정도가 지나서 다시 돌아왔습니다. 이제 당연히 후백제 견훤 부대가 후퇴를 했기 때문에 다시 이제 집으로 돌아온 거죠. 그러고 나서 관음보살 상 있는 곳에 가보니 바로 이 최승로가 사실은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죠. 누가 돌보는 사람이 없으면 뭐 죽거나 뭐 이래야 되는데 마치 살결이 새로 목욕한 것처럼 뽀얘지고 얼굴도 아주 그냥 좋아지고 뭐 이랬단 얘기입니다. 전냄새도 나고 이렇게 됐단 얘기죠. 그래서 길러보니 아이가 굉장히 총명하고 아주 크게 장성하게 됐다 하는 이야기입니다. 사실은 이 이야기 자체가 굉장히 믿기가 어려운 이야기이긴 한데요. 일단 알 수 있는 사실 하나는 이 최승로의 집안이, 최승로가 이제 나중에 대단한 유학자가 되고 불교에 관련돼서도 좀 비판적인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집안은 엄청나게 불교를 열심히 믿고 있는 그런 집안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는 이거를 통해서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그리고 또 이제 어쨌든 뭐 부처님의 가호가 있었다. 아마 실제로 갔을 때 아이를 맡겨두고 갔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이게 보통 절이나 이런 곳이라고 하는 게 보통 이제 아이가 버려지게 되면 옛날에는
그 서양에서는 수도원이나 이런 데 이제 주로 버려지거나 뭐 이렇게 되고요. 이쪽에서는 이제 절이나 이런 데다가 아이를 맡기고 가거나 뭐 버리고 가거나 하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.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절에서 맡아서 아이를 기르게 되면 그 절에 소속된 사람으로 뭐 절의 각종 뭐 자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면서 노동을 하면서 이제 절에 붙어서 사는 그런 사람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데요. 어쨌든 뭐 그런 관계였는지 아니면 이 사찰과의 관계가 아주 밀접해서 아이를 그냥 이게 맡기고 갔는지 뭐 이랬는지는 사실은 알 수가 없습니다. 아마 뭐 실제로 있었다면 그 엄마가 뭐 그때 이제 아이를 낳으면서 죽게 되면 뭐 절에 맡기고 갔을 수 있었겠죠. 어찌됐든 뭐 이를 통해서 최승로가 이 그 집안 자체가 불교 사찰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 하는 점은 우리가 이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. 그리고 그 최승로에 대해서 또 이제 남겨진 기록에 보면 별로 이상하게도 최승로에 관련돼서도 남겨진 기록이 별로 없는데요. 나이가 12살 때 그 태조 왕건을 이제 처음 만나게 됩니다. 아마 주변에 소문이 났던 것 같아요. 아이가 총명하고 똑똑하다라고 이제 소문이 나서 이제 왕건이 보자고 이야기를 한 모양입니다. 그래서 이제 왕건 앞에 가서 이 그 유교 경전이었던 논어를 갖다 이제 읽었거든요. 읽고 났더니 왕건이 감탄한 거죠. 나 12살밖에 안 된 게 천재다. 이거 아무리 봐도 국가에서 이 친구를 장학금을 주고 키워야 되겠다.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. 그래서 이 장학금으로 이제 돈을 주는 대신에 당신이 이제 돈이 없으니까 뭐를 했냐면 이 소금 가마. 그러니까 이제 그 소금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을 통해서 이제 소금이 이제 돈이 되니까 이걸 통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소금 가마를 하나 내려주고 그 원봉성이라고 하는 그 기구가 있는데 여기는 이제 주로 문장을 담당하는 곳입니다. 거기에 이제 학생으로 입학을 시키고 말도 한 마리 주고 또 쌀도 20가마니를 내려줬습니다. 뭐 그로부터 이제 또 문장을 맡겼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12살이 문장을 맡아서 뭐 계속했을 리는 없을 겁니다. 그리고는 그 이후로부터 이상하게 그 최승로에 관련된 어떤 기록들도 나오질 않고 그 중간이 뻥 비게 됩니다. 그러니까 이제 왕건 이후로부터 물론 짧은 제기간이지만 해종이 있었죠. 정종도 있었죠. 그리고 이제 광종 때까지 그리고 이제 그 뒤에 경종 때까지도 아무런 기록이 나오지를 않습니다. 그 나중에 그 이 최승로가 남겼던 그 성종 이전 앞에 5명의 왕에 관련돼서 정치에 관련된 평가서를 갖다 올리게 되는데요. 특히 비판적이었던 왕, 그 5명의 왕, 앞에 있었던 5명의 왕이죠. 물론 이제 왕건을 제외한 5명입니다. 가장 비판적인 왕이 광종에 관련돼서 굉장히 그 비판적인 이야기를 많이 남겼는데요. 도대체 광종 때 뭐를 했는지, 뭐 어떤 기록들도 남아있는 바가 없습니다. 어찌됐든 그 최승로는 그 성종이 즉위한 다음부터 그 원롯격으로 이제 불러서 여러 가지 정책에 관련된 의견서를 받아보고 난 다음에 최고의 관직인 문화시중이라고 하는 관직을 이제 부여받게 되는데요. 그때까지는 거의 그 최승로에 관련된 기록 자체가 아예 남겨있지를 않습니다. 그래서 이제 이 최승로의 생애에 대해서도 별로 알려진 바가 없죠. 다만 이제 최승로가 지었다라고 하는 시가 굉장히 후대 기록이었던 이 보안집이라고 하는 책에 잠깐 남겨져 있습니다. 그 기록에 보면은 이런 시가 이제 남겨져 있는데요. 다행히도 천년에 지존을 만나 그 재주 없이 직책을 더럽히며 서원에 있었네. 서원이라고 하는 건 이제 문장을 담당하는 곳이죠. 그러니까 문장이야 감히 가치 있는 현명한 선비들을 바라보려만 임금의 깊은 총에 모름지기 자랑하여 후세에 보여주리. 크나큰 감명으로 눈물만 흘리고 뛸 듯한 기쁨에는 오히려 말이 없네. 보답할 방법 생각하나 끝내 얻지 못하니 오직 남산 갈 길 빌면서 성은에 절할 뿐. 남산이라는 건 남쪽 산을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. 글쎄 뭐 이게 언제 남겨진 시인지는 알려져 있질 않고 최저의 보안집에 보면 광종대 썼다라고 알려져 있긴 하는데 광종에 관련돼서 비판적인 것을 보게 되면 아니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있습니다. 뭐 언젠지는 사실 자기들도 고려시대 사람들도 잘 모르는 거죠. 근데 어쨌든 현재 남겨진 기록이 그런 정도
부분들이고요. 특히 최승로가 굉장히 광종대 비판했던 것 중에 하나가 잘 아시는 것처럼 광종대에 뭐가 있었냐면 후주 출신의 쌍기란 사람이 와서 과거제를 이제 이 고려에 처음 시행을 하지 않나요? 바로 그 점에 관련돼서 특히 중국인이었던 그 쌍기를 대우하고 국내 지식인들을 후대를 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 굉장히 그 비판을 많이 하거든요. 과거제 자체에 대해서 비판하지는 않지만 이 국내 지식인들, 왜냐면 이 최승로 자체는 유학파가 아닙니다. 유학파가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지 거기에 관련된 비판들을 무척 많이 남기고 있습니다. 자, 이 최승로가 성종 8년에 63세로 이제 그 사망을 하게 되는데요. 어쨌든 주로 이 활약을 했던 기간이 성종대였고, 그 성종대 정치의 핵심은 사실은 이 최승로를 중심으로 돌아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성종도 굉장히 최승로의 이야기 건의를 받아서 자기의 여러 가지 정책들을 시행하게 되는데, 그 내용들이 어떤 건가 하는 거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. 어찌됐든 간에 중요한 부분은 이렇게 이제 그 어릴 때부터 공부를 열심히 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 이 시기 이 무렵에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로 대우를 받는 그런 이제 이 일이 공부에 관련돼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죠. 근데 사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모든 사람들이 공부의 재능을 갖고 있겠습니까? 최승로 같이 그렇게 특별히 재능 있는 사람들은 뭐 아주 소수일 겁니다. 결국 이제 자신의 재능이 어떤 건가를 찾아내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든 일일 것 같은데요. 이 시기, 이 분위기에 이 공부라고 하는 부분 자체가 중요한 거는 이제 과거제와 굉장히 관련이 깊긴 한데, 어쨌든 최승로는 공부로 출세했던 인물. 이 점을 한번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 고려사 열전 시리즈는 최승로였습니다.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